네, 이어서 김기성 앵커가 꼽은 이슈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휴 기간 동안에 다양한 소식들이 나왔는데요. 그중에서도 아무래도 뉴욕 관련해서는 지금 또 테이퍼링 이슈가 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연내 실시가 확실해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간밤에 FOMC가 끝나고 난 뒤에 발표된 성명을 볼 것 같으면 뭐라고 표현을 했는가 하면 물가와 고용의 진전이 예상대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다면 테이퍼링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네. 파월 의장이 한 얘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 중반쯤 마무리되는 점진적인 테이퍼링 과정이 적절할 것 같다는데 대체로 동의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년 중반쯤 마무리되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중반이라고 하면 FOMC로 따져서 적어도 9월 FOMC까지는 테이퍼링을 마무리하지 않겠냐 이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FOMC 11월 2일과 3일에 열리죠. 이때 테이퍼링을 갖다가 발표를 하고 진짜 시작을 하기는 12월 FOMC 그러니까 12월 FOMC 같은 경우는 12월 14일, 15일 이틀에 열리게 됩니다. 이때부터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는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은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현재 오늘 나온 FOMC의 결과를 봐서는 테이퍼링의 방법이나 시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연내 테이퍼링은 이제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다만 그게 11월이냐 12월이냐 이것만 남았다 이렇게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해도 보니까 금리 인상 시기도 좀 앞당겨질 것 같다 이런 소식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테이퍼링이라는 것 자체는 주는 돈을 갖다가 안 주는 게 아니고 덜 주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충격은 좀 그렇게 크지 않다. 그러니까 일종의 긴축을 알리는 신호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는 결국 금리 인상이 되는데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겠지만 3월 달 FOMC가 끝난 이후만 하더라도 금리 인상 시기가 2023년까지는 아닐 거다. 그러니까 2024년 이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6월 달에 분위기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18명의 연준위원들 가운데서 7명이 2022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볼 것 같으면은 이 7명보다 2명이 더 늘어나가지고 8명이 내년도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점도표를 볼 것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가 소설을 한번 써본다 그러면은 파월 의장 얘기대로 하면은 11월이나 12월에 FOMC에서 테이퍼링을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9월 FOMC에서 테이퍼링을 마무리하고 그러면 9월부터 12월 이후 사이에 언젠가 금리 인상을 시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본다면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이 스케줄이 더 빨라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테이퍼링 동안에 주가가 어떻게 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동안 지난 2014년의 테이퍼링 과정을 보면 주가가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런데 네. 신흥국들은 떨어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신흥국 사이에 본격적인 디커플링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분들 같으면은 이 테이퍼링을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그렇죠. 만약에 국내 시장이나 신흥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으면은 이제는 정말로 파티를 즐기되 문 앞에서 즐겨라 하는 그 말을 갖다가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테이퍼링과 앞서서 또 지금 신흥국과의 또 디커플링 현상 2014년도에 주가 차트를 또 확인을 해보시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투자 전략도 함께 좀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좀 살펴볼 텐데요. 주말 동안에 계속 나왔던 얘기죠. 헝다그룹과 관련한 이슈입니다. 오늘의 바로 운명의 날인데 일부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헝다그룹 얘기 여러 차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전체 부채 규모가 3천억 달러를 넘고 현재 자금 사정으로 볼 적에 이 3천억 달러의 부채를 갖다 감당할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디폴트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네. 중국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결국은 디폴트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이 어떤 날인가 하면은 지금 발행돼 있는 채권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는 날입니다. 그렇죠. 네. 그 채권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영내 그러니까 위안화로 발행된 채권이고 또 하나는 달러화로 발행된 채권입니다. 네. 근데 위안화로 발행된 채권에 대해서 이게 2025년 8월에 만기가
오는 위안화 채권인데 네네. 5.8%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40억 위안을 갖다가 발행을 해서 오늘 줘야 되는 지급해야 되는 이자가 우리 돈으로 한 424억 정도 됩니다. 또 달러 채권에 대한 이자는 오늘 얼마를 지급을 해야 되는가 하면 대략 한 990억 원 정도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헝다가 뭐라고 발표했는가 하면 어저께 위안화 채권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자는 얘기를 하질 않았습니다. 아마도 지급을 미루거나 30일 정도는 기한이 있습니다. 채권 이자에 대해서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대략 그 달러와 채권에 대한 이자는 오늘 지급하지 못할 걸로들 이렇게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넘긴다 해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29일까지 4,500만 달러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네. 원금 상환이 아니고 이자입니다.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고 올해 안에 지급해야 되는 이자 총액이 7억 달러에 이르는 걸로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자뿐 아니고 원금 상환까지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봐서 헝다가 이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범위는 넘어선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가장 관심을 끄는 거는 아무래도 이제 헝다 그룹이 이제 디폴트가 났을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리만 사태와 굉장히 많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뭐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장,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리만 사태와는 좀 다르다 이런 평가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주식시장에서 뭐 전문가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보면은 다들 좀 말하자면 보수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보는 색깔이 짙고요. 좀 말하자면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닥터 둠이라든지 뭐 비관론자들이라든지 해서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들이 마치면 야 정말 대단하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네. 헝다 사태를 놓고도 지금 현재 이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디폴트가 나더라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까지는 안 갈 거다라는 그런 해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꼽는 이유 중에 몇 가지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게 결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네. 이 부실 채권을 가지고 CDO 그러니까 부채담보부 증권을 만들어 가지고 여러 금융기관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리만 브라더스 하나만 정리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금융시장에 대한 파급 효과가 컸었는데 헝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자기네들이 발행한 채권을 못 갚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못 갚게 될 가능성이 큰 걸로 보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한정적이다.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의 금융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주는 거는 헝다가 대출한 돈일 거 아닙니까? 네. 이 대출한 돈의 규모가 얼마인가 하면은 3,890억 위안. 아하. 그러니까 달러로 계산을 하면 600억 달러 정도 된다 그럽니다. 물론 이 돈이 적은 건 아니지만은 중국 전체의 대출 규모로 봤을 때 한 0.3%에 불과하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디폴트가 난다 하더라도 중국 금융 시스템에 큰 타격을 입을 만큼 네. 그렇게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그런 악화 일로를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황구시보의 편집장 후시딘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신 있게 리만 브라더스 사태처럼 다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 겁니다. 네. 지금 또 헝다가 만약에 디폴트가 나도 정말 별일이 없을까요? 어떨까요? 글쎄요. 몇 가지 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헝다가 디폴트가 났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리만 브라더스 사태는처럼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돌이켜서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보면은 리만 브라더스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 전에 문제가 생겼던 회사가 있습니다. 베어스턴스거든요. 그러니까 베어스턴스가 3월에 부도가 나고 그러고 난 뒤에 한 6개월 있다가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났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자면 이 베어스턴스 문제가 나와가지고 이게 해결이 됐을 때 다들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은 잘 마무리됐구나. 다 잘 수습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나중에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까지 오고 결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물론 헝다 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체고 금융업체가 아니고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 시스템과의 연계가 그렇게 깊지 않기 때문에 큰 타격이 있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합니다만은 잘 아시겠지만은 중국의 GDP의 29%가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현재 어쨌든 시진핑 주석이
된다. 이거는 일종의 정치 철학 아닙니까? 정치 철학이 공동부유고 네. 이 공동부유의 가장 큰 축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 안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적에 사실 이 문제가 제대로 말하자면 큰 무리 없이 해결이 되려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해결이 될 문제입니다. 네. 그런데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헝다가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 중에 2위라고 하는데 1위부터 10위 사이의 모든 업체들이 부채가 1조 위안이 다 넘습니다.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 회사들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 그러면 시장에서 제대로 거래가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부분은 아무래도 좀 비관적으로 일단 한번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헝다 사태 관련해 가지고 시장에서 가장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중국 거죠? 정부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경제를 놓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조롱 경제라 그럽니다. 세장 경제.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세장 안의 새를 마음대로 움직이듯이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를 갖다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쁜 상태로는 가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거 옳지 않은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안화 위기가 왔을 때도 사실 중국 힘만으로는 위안화 위기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헝다가 디폴트가 나고 다른 부동산 업체들까지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불길한 건 뭔가 하면은 지금 미국은 어쨌든 간에 오늘 발표를 볼 것 같으면 곧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고 금리 인상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달러가 강세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헝다 사태나 네. 이걸 놓고 볼 적에 결코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결국 위안화는 약세로 가게 되고 약세로 가게 되면 기업들의 위안화 이 부채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라는 엄청나게 큰 경제가 진퇴양난의 트랩에 빠질 수 함정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중국 경제 문제가 아니고 세계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결과가 오기 때문에 사실 이 헝다 사태는 지금 미봉책으로 마무리된다 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네. 우리 기업에 대한 파장 없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전체적으로 경제가 흔들려서 파장이 온다면요, 우리가 피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렇죠. 그것 네. 이외에 지금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식는다. 그리고 이렇게 타격을 입게 된다라고 보면은 월요일이었죠. 그 일본 시장의 움직임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본 시장에서 중국과 관련된 건설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떨어졌는가 하면 토토라는 업체 아시죠? 네, 화장실 네, 변기 만드는 그렇죠. 업체. 네. 이 회사가 중국 매출 비중이 30%쯤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가가 많이 떨어졌고요. 그리고 다이킨이라고 에어컨 제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주가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5%쯤 되는 그런 회사고요. 그리고 또 페인트 제조업체 중에 니폰 페인트 홀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역시도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건설 자재라든지 관련해가지고 혹시 중국의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한번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중요한 또 이슈들 헝다그룹과 관련한 이야기 말씀 나눠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이슈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세 번째 이슈 아무래도 추석 연휴를 지나서 이제 달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때 달 탐사를 두고서 미국과 러시아가 굉장히 이제 치열하게 경쟁을 좀 하다가 좀 시들을 했었는데 요즘에 다시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암스트롱이 달을 밟았던 때가 1969년 7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네. 굉장히 오래전이죠. 그러니까 50몇 년 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폴로 시리즈를 1972년까지 17호까지 쏘고 그러고 중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단을 했던 이유는 뭔가 하면은 사실 달 착륙이라는 걸 갖다가 소련과의 경쟁의 목표로 내걸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표를 달성하고 나니까 더 계속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달에 가서 돌 몇 개 갖고 오고 이게 과연 그 큰 돈을 써서 달에 갈 필요가 있겠느냐 네. 하는 그런 어떤 경제적인 의문이 제기가 됐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네. 중국이 뭐 달의 뒷면을 갖다가 탐사를 한다는 둥 그리고 또 미국이 그 2024년에 달 착륙선을 다시 보낼 거다라는 네. 그런 얘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물론 달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하면 더 큰, 더 먼 천체를 탐험하기 위해서는 달을 갖다 기지화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동안에 이 축적된 자료를 봤더니 네. 달이 엄청난 자원의 보고라는 겁니다. 오. 히토류나 우라늄은 물론이고 헬륨3라는 그런 광물질이 엄청나게 묻혀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네네.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히토류는 알겠는데요. 헬륨3는 어떤 물질이죠? 네, 이 헬륨3라는 물질이 참 재밌는 물질인데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거의 존재를 하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핵융합, 네.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뭐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핵융합을 현재 어떤 식으로 유도를 하는가 하면은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결합을 시켜서 핵융합을 합니다. 그런데 중수소 같은 경우는 바닷물 속에 있는 거고 네. 삼중수소는 원자로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튬을 이용해 가지고 삼중수소를 만들어내는데 방사선 물질이고 결국은 방사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네. 만약에 헬륨3를 갖고 와서 핵융합에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방사선에 걱정이 없는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에너지 효과가 있는가 하면 헬륨 1g이 석탄 40톤에 해당되는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달에 대략적으로 한 100만 톤 정도의 헬륨3가 묻혀 있을 걸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걸 만약 갖고 오게 된다면 인류가 앞으로 1000년 동안 에너지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론 네. 헬륨3를 이용한 핵융합 발전 기술이 지금 확립돼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헬륨3를 가지고 올 수 있다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과학계의 분석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달에 있는 광석을 아무 나라나 막 함부로 가져와도 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문득 드네요. 네, 이게 네. 1967년에 미국이 주도해서 만든 법이 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네. 국제법인데 어떤 네, 법인가 하면 외기권 우주조약이라는 그런 법이 있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나라가 이 지구 이외의 천체를 탐사를 해서 그 천체의 어떤 부분을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안 된다. 네네.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의 중심 부분에다가 우주선을 착륙시켜가지고 이게 우리 기지고 이게 우리 영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안 되지만 그 법을 갖다가 이 국제법 학자들이 해석한 바에 따르면은 이걸 갖다가 거기에서 광물을 갖고 오는 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다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현재 말하자면 해석에 따른 그런 걸 갖다가 법제화하기 아니면은 국제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그런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움직임의 내용이 뭔가 하면 아르테미스 합의입니다. 이 아르테미스라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24년에 미국이 달에 착륙시키겠다, 사람을 다시 착륙시키겠다라는 게 네.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거든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그램과 관련해 가지고 아르테미스 합의를 갖다가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8개 나라가 미국을 포함해서 8개 나라가 이 합의에 동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합의의 핵심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가가지고 이 물자를 갖고 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어떤 권리를 갖다 인정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가입을 해가지고 현재 아르테미스 합의에 가입한 그런 나라가 지금 현재 지금 10개가 되는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도 잘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 또 히토류와 관련한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는데요. 지금 또 그 히토류와 관련한 내용을 검색하다 보니까 LG 이노텍이 히토류 사용량을 최대 60%까지 줄일 친환경 자석을 내놓는 신기술을 잇따라 결실을 맺고 있다라는 기사 기사 내용이 나와 있어서 함께 전해드립니다. LG 이노텍 소재 부품 기업으로 상장이 되어 있는 만큼 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또 내용 보니까는
신한금융투자에서 매수 의견과 28만 7천 원의 목표 주가 내놓고 있고 한국투자증권에서도 매수 의견과 26만 원 목표 주가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1만 6천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또 함께 살펴보니까 투자자분에서 외국인이 조금 순매수세 들어왔다는 점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이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네, 미국 연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안심할 일은 아니다라고 네, 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페덱스의 실적을 보면 그런 걱정이 드는데요. 네.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페덱스가 지난 월요일 날 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실적 내용을 볼 것 같으면 매출은 늘었는데 순이익이 많이 줄어든 걸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은 어느 정도 늘었는가 하면 14%가 늘어가지고 220억 달러 분기에, 그러니까 8월 달에 끝난 분기를 말하는 겁니다. 분기에 220억 달러를 기록을 했었는데 이거는 월가에서 예상했던 219억 달러보다 조금 많은 그런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당 이익으로, 주당 순이익을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4달러 37센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네. 예상치가 4달러 97센트였거든요. 여기에 한참 못 미친 거고, 그리고 또 전년 동기 4달러 87센트한테도 크게 못 미치는 그런 걸로 이렇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매출은 늘었는데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비용이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다면은 이제 기업들이 비용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가격을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비용이 늘어나서 이익이 줄어들 때 말하자면 그 가격을 갖다가 소비자한테 전가시키게 되면 그게 인플레이션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회사들 같은 경우에 그 비용 부담, 올라간 비용 부담은 일단은 이익을 갖다가 줄이는, 이익이 줄어드는 그 상황에서 감내를 하고 있지만은 이게 언젠가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들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은 작년 그러니까 올해도 조금 올렸다 그럽니다. 네. 이 요금을 갖다 올렸는데 2022년 1월부터서는 배송료를 갖다가 최대 한 7.9%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페덱스가 어떤 본보기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인건비가 올라갔고요. 그리고 네. 또 물류비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어떤 원가 상승 부담이다, 이렇게 보신다면은 네. 사실 연준이 자신 있게 말하자면 이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정말 일시적인 거냐 하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